안녕하십니까. 2013년이 아니네. 2014년이네. 14년 이제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63일 공부하면 63점이 돼서 합격할 수도 있다고 농담을 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덥고 힘든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많이 덥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좀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그다음에 공부도 좀 이 시기에 해 두셔야지만 나중에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이 부분 일부 부분을 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빨리 스킵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63일 남았다고 했는데 이제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업은 이제 9주가 남았습니다. 9주에서 오늘 일주 동안에 기본적인 이제 송전공학 쪽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거의 요 정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4주 동안 이때는 전력계통공학 문제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발전공학은 이번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발전공학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회차에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발전공학하고 그 다음에 그 관연도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구반을 어떻게 할 건지는 서로 청문회가지고 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주 동안에는 무엇을 하느냐. 한 100문제 정도, 225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100문제 정도 설명하다 보면 4주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 순으로 해가지고 키워드 정도 설명하면서 정리하는 시기로 9주 정도를 마칠 예정이고요. 오늘 부분 교육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놨는데 배전설로 신설입니다. 배전설로 신설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나중에 어떤 것들이 있든 간에 뭔가 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환경 친화형 부분은 분명히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환경 친화 부분이 있을 거고 요것도 약간의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게 좀 외워지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전자동화도 마찬가지고요. 배전자동화 보시면 이 배전자동화에 보시면 선배부자 그리고 2개씩 이렇게 이제 외웠었거든요. 계사, F전, 냉피, 전무, 여기에 첨전검민이었는데 첨전검민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봐야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로운전 자동화, 배전선로 정보 관리 수집, 부하 집중 제어, 자동 원격 검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맞춰가야지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자가 나와도 뭔지 모르거든요. 검침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검침이고 여기 민원 업무가 축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에 게 나오면. 요거는 부하 관리니까 냉난방 제어하고 피크컷 제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하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가지고 보시면은 사고 피도 제어하고 선로 운전 자동화는 거는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부터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자꾸 하나를 물꼬를 트게 되면 나머지는 물꼬를 트는 식으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내용을 가지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배전자동화는 이 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가지 배전자동화의 목적이 있고 이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TR 혼촉 전이 상승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V는 IR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놨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정정보법도 나온 횟수는 좀 되는데 최근에 나온 횟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무정정보법에서 물어보는 횟수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로봇 공법하고 여러 가지 바이패스 공법하고 활선 변압기차로 하는 부분들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만 알고 써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딱 봤을 때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냐? 그러면 전 딱 플리커를 꼽겠습니다. 플리커가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압 품질에 대한 부분. 전압 조정도 그 다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압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발전소에서 전압 조정을 하냐? 키워드 나오면. 이제 플리커는 이제 깜빡임 현상인데 그 플리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하고 플리커의 대책들이 어떻게 되는지. 원인이 어떻게 되고 영향이 어떻게 되고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컨셉. 원인이 뭐냐? 그럼 그거에 대한 영향이 뭐냐? 그걸로 인한 대책은 어떻게 되냐? 이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써주듯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해주시면 되고요. 전압조정은 키워드가 발변주배였습니다. 발변주배. 전압조정 딱 나오면 저는 일단 발변주배부터 생각을 합니다. 아, 발전소에서 전압조정, 변전소에서 전압조정,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조정, 뭐 배전선로에서 전압조정. 그럼 거기서 이제 각각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제어할 건지, AVR로 할 건지, AQR로 할 건지,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니면 변압기 탭을 이용해서 할 건지, 변압기 탭이 뭐가 있을래나, OLTC도 있고, 뭐 LD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이 개통에 또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것들은 송배전공학 쪽에서 배웠던 내용들로 위주를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는 개통적인 부분들도 조금 여기다 첨가를 해서 써주시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제 개통공학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 같이 보도록 하고요. 차단기 단록의 주의사항 오늘 아침에 배우셨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차단기 전, 후단에 단로기가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조작 스위치를 해든지 1번, 2번, 3번을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차단기 투입 시, 뭐 개방 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역률 계산하면 역률 계산은 사실 좀 중요합니다. 14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배웠던 부분 딱 배전설로 여기가 지금 딱 배전 쪽이거든요. 여기가 12장의 제목이 뭐였죠? 배전은 아는데, 그래? 예? 배전, 개통의 구성.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 이거죠. 아침에 뭐 지금 설명드린 지 한 2시간밖에 안 지났습니다. 13장. 배전 선로. 선로의 정기적 특성. RLCG를 얘기를 할 거다 이거죠. 14장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기본서에서는 이걸 배웠는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12-3까지 배우셨습니다. 12-1이 배전계통의 개요, 12-2가 고압 배전계통의 구성, 12-3이 저압 배전계통의 구성, 12-4가 각 배전선로의 정기적 구성 방식 비교, 이렇게. 거기서 중요한 건 12-4라고요. 정기적 특성에서는 분산부하율, 손실계수 이런 내용들만 아시면 된다고요. 다른 부분보다는. 여기서는 아까 전기 방식 비교한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가니까 이제 역률이 나옵니다. 역률, 플리커, 고조파, 여기서 배전 자동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딱 나옵니다. 14장에서. 그러니까 14장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분산부하율 요게 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전기광식 비교는 최근에는 나온 적이 좀 뜸합니다. 요거는 한 3년에 한 번 꼴로 나왔었습니다. 요것도 최근 전에 1년 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한 4년 전쯤에 한 번 또 나왔었습니다. 근데 얘는 나왔던 게 한 5년 동안 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한번 다시 그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나온다고 하면 10점짜리 정도로 간단하게 비교하는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요건 넘어가지 않을까. 이쪽은 최근에 나왔어도 계속 나오는데 역률 부분이 최근에 안 나왔습니다. 역률이. 그전엔 역률이 한참 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역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역률 부분은 좀 나오지 않을까. 역률 요금제가 작년에 또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바뀌고 난 다음에 또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고조파나 뭐 플리커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배전선로 신설 부분은 요 관리 쪽으로 한번 가거나 아니면 배전계통의 구성 쪽으로 가서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배전 자동화는 요쪽 14장. 티라노 쪽 전위 상승. 이 배전선로 관리 쪽입니다. 전위 상승이 일어나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고. 무정전공법도 여기 보시면은 관리 쪽에 들어가고요. 플리커 전압조정도 관리 쪽에 들어가죠. 차단기 단록의 주의사항은 책에는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구성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11장 변전소에서 설명이 됐죠. 11장 변전소에서 오늘 배우셨을 때 차단기 단록이 변전소의 설비에서 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제 문제. 그 11-4였나요? 거기 나왔고. 역률 개선은 여기 부분이고. 역률 개선이 나오면 키워드가 딱 4가지가 나옵니다.
소남요설. 저는 역률이 나오면 무조건 소남요설이 나옵니다. 무조건. 아, 역률, 소남요설. 뭐냐. 역률을 개선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이거. 전압 강화를 경감할 수 있다. 저감, 경감, 뭐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경감은 가볍게, 저감은 밑으로 낮춰준다는 얘기죠.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역률을 개선을 하면서. 그 역률이라는 건 뭐죠? 무효전력을 공급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선로에서 생기는 어떤 부분들을 뭔가 보완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실을 저감해준다는 건 그 손실, 유효전력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효전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효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못하면서 생기는 손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효전력이 공급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수용가에서는 무효전력이 얼마만큼 필요합니다. 이만큼. 그러면 수용가에서도 전력 공급차 측에서 이만큼을 공급을 해줘야지 얘가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여기서 이만큼을 공급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부분을 공급을 안 해도 되니까. 요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공간만큼 뭔가 다시 보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공급을 해주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손실 부분이 줄어들고, 이걸로 생긴다는 건 이건 안 쓰는 부분인데 이걸로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손실들이 생길 텐데, 전압 강화도 경감이 된다. 그리고 요금이 더 절감이 된다. 그리고 설비 이용률이 향상이 된다. 여기만. 왜? 여기를 안 쓰니까 그만큼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개념적으로 보시면. 소남요설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배전설로 전력손실 경감 대책. 요거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키워드가 뭐였냐면, 적전, 콩고전, 배변, 뭐 이렇게도 외웠었는데, 적전, 콘, 고, 저, 배, 변. 적정, 콩고저, 배, 저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는 변압기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손실입니다. 손실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적정하게 선정을 해라. 전압을 적정하게 선정하고 그 다음 콘덴서 설치하고 그 다음 고압 쪽에서 배전을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저압 쪽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배전 변압기 쪽에서는 어떻게 대책할 건지, 이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저손실 변압기를 채용을 해가지고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전압을 올려주면 손실이 줄어든다. 콘덴서 달면 아까 손실이 줄어든다면서요. 역률하면 콘덴서 나오고, 콘덴서 나오면 소남요설 나온다고요. 손실을 낮춰주는 거. 제일 처음에 손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고압 쪽에서는 어떻게 손실을 줄여주겠냐? 그럼 개통들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저압 쪽에서 또 어떻게 하겠냐? 개통등을 조절해가지고 손실이 많은 부하를 떨궈준다든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 여기다 이제 나중에 쓰게 됩니다. 뭐 배전 변압기 쪽에서 손실을 저감하게 한 건 더 좋은, 이 저손실 변압기가 이제 여러분들 보셨던 아몰포스 변압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배전설로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1번은 요약분이고 2번은 그 요약되어 있는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1번, 2번 전부 다 이 키워드 하나 가지고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뭔지 이제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실 텐데, 적전, 콩고저, 배변 이렇게 딱 외워주시는 것도. 아, 배전선로에 대한 손실 경감 대책은 적전, 콩고저, 배변이다. 이렇게. 그냥 뭐 옛날에 한문할 때 뭐 누가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되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쭉쭉쭉 천자문도 그냥 쭉 외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외우시다 보면 이게 천자문처럼 외워집니다. 그냥. 배전설로 손실 경감 대책, 적전, 콩고저, 배변. 그리고 소남요설, 역률, 소남요설 이런 식으로. 신뢰도 품질 유지 기준은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대신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품질 쪽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기준 자체가 많거든요. 책에 있는 것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PSS 설치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력 신뢰도 품질 유지 기준에 보면은 PSS 설치를 어떤 때 해야 되는지,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기는 무조건 PSS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요 바로 전시험 때 어떻게 했죠? 2교시 한 번, 3교시 한 번, 4교시 한 번. 거기서 이제 유지 건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건축 쪽에서 얘기하는 그 전력 설비 기술 기준에
이제 하도 기준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력 설비 기술 기준에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들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면 됩니다. 여기서 이 안에도 이제 플리커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플리커 기준 2%, 2에서 2.5%, 2.5%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2.5% 이상은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불합격. 2에서 2.5%는 조건부 합격. 2% 이하는 합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컨셉으로는 2에서 2.5% 되면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하겠다는 식으로 합격은 나오는구나. 2.5%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이 밑으로 내려야 되겠구나. 2% 미만에는 합격이구나. 이거죠. 그 기준들이 여기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전문을 다 보실 수는 없고요. 거기서 나올 만한 것들, 역률이라든가 플리커라든가 뭐 이런 몇 번 나왔던 그런 요령들의 문제들만 또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한번 훑어 보시고요. 나중에 관연도 문제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됩니다. 비접지 보호 방식. 비접지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영상전압하고 계산을 하는데 크게 단락고를 어떻게 할 건지, 지락고를 어떻게 할 건지를 보시면 됩니다. 단락고는 OCR 2개를 해가지고 과전류를 해가지고 보겠다. 지락고는 ZCT를 이용하겠다. 근데 그 ZCT에서는 영상전류 I0밖에 검출을 못하니까 방향성으로 검토가 안 되니까 여기다 GPT를 이용해서 여기다 영상전압을 이용해서 이 두 개를 관리를 하기 위한 SGR이라는 전력행 계정에서 이 두 개의 위상차하고 크기를 가지고 판별해서 동작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것들을 이제 그 안에서 여기서 전압이라든가 전류하고 그 계산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다 쓰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힘들고요. 이런 원리 자체도 이해하기는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영상전압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지락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또 CLR의 용량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번외적인 부분 이거를 그냥 다 한다기보다는 관연도에 나왔던 있던 그 수준 정도까지만 이거를 다 외우기는 제가 보기엔 사실 좀 이해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해도 나중에 가서 쓰라고 그러면 못 씁니다. 그 수식을. 직접 접지 같은 건 여러분들이 씁니다. 직접 접지에서 일선 일학전류 I1G는 뭐였죠? 일선이니까 임피던스가 하나씩이라면서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분의 I는 R분의 V라고 했으니까 V 해가지고 2A가 붙는다고요. 근데 IG는 3I0라면서요. 여기 3이 붙는다고요. 이거 일선 지락전류에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IG 또는 3RF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3RF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나중에 비접지 쪽에 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헷갈려지는 거죠. 이제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거. 이거는 그냥 수식만 외워버리고 쉽게 계산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유효분하고 무효분하고 나눠가지고 또 계산해야 되고 지락점의 저항도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내용들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니까 식이 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개념적으로만. 저압 뱅킹 방식은 뭐였죠? 뱅킹이 나오면 뭘 생각하시라고요? 예? 뱅킹 방식 하면 변압기 2차측을 연결한 거다. 2개 이상의 변압기를 연결한 게 뱅킹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서 나오는 게 여기서 캐스케이딩.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캐스케이딩의 주 용어는 원래 원어는 다른 경제성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캐스케이딩 장애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여기 또는 여기가 전체가 떨어지는 게 캐스케이딩이다. 이게 캐스케이딩의 정의라고 책에서는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정의는 경제성으로 해가지고 얘가 15카고 얘가 5카면은 얘가 5카짜리 사고 났을 때 차단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15카에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5카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캐스케이딩의 원래 정의입니다. 근데 캐스케이딩이 뭐라고요? 아까처럼 사고 나면 전체가 파급사고 나듯이 그냥 떨어진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폭발을 한다고는 안 했고 떨어진다고만 했습니다. 차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이 5카짜리가 차단을 못 해줘도 15카가 났는데 15카를 5카가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 상위에 있는 놈이 차단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얘를 경제성으로 쓸 수 있는 게 캐스케이딩의 원어인데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로 봤을 때는 여기가 사고 났을 때는 여기도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사고가 파급 사고가 다른 쪽으로 안 나게끔 만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분 부지가 있고 여기 3번, 그다음에 얘가 2번, 얘가 1차 측이 1번 해가지고 퓨즈 곡선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퓨즈의 동작 특성들이 협조가 된다. 이런 내용들도 설명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해가지고 보시면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에서도 3, 3이라면서요. 생각나시나요? 3은 뭐라고요? 리클로저를 3대까지 연결할 수 있다. 3은 섹셔널라이저를 3개까지 연결했다. 2는 라인 퓨즈를 2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고기상에서도 똑같이 그림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다른 것들도 또 써먹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응용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중성점 접지 방식 4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직접 접지 방식,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사람은 여기를 비접지로 보고 여기를 직접 접지로 본 다음에 여기 저항 접지를 보고 여기 소우 리액터를 이쪽으로 넣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직접 접지를 보고 여기 저항 접지를 보고 소우 리액터 접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비가 일어난다. 예? 직접적으로 소비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오시는 게 저는 비접지를 이쪽으로 좀 넣습니다. 왜? 우리는 한전에서 보니까 직접 접지를 가장 많이 쓰니까. 직접 소비한다? 직접 소비한다? 이렇게 오셔도 되고, 나중에 정 안 되면, 직접 접지 있으니까, 여기 비접지가 있고, 그 다음 저항 접지 있고, 소우렉터 접지를 넣을까 뺄까 하다가, 소우렉터를 넣는데, 얘는 저항 접지는 전류가 한 100A가 흐르는 거고, 얘는 시카가 흐르는 거고, 얘는 0.38A가 흐른다고 보세요. 근데 소우렉터 접지는 얘는 처음에는 좀 흘렀다가 나중에는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도 흘렀다 나중에 없어지니까 요 사이 정도로 그냥 넣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냥 보기 좋게끔. 그것들을 외우면서 여기 옆에 뭐라고 나오죠? 6글자? 예. 과, 고. 한 글자가 나오면 그 다음 글자가 나옵니다. 처음에가 힘들지. 말을 떼기가 힘들지. 딱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뭐 했을 때 여러분들 바로 나온다는 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여기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낮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장마비 걸려서 죽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때 준비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만들어 놓고 물도 좀 뿌려 놓고 해가지고 딱 돼 있으면 사람 빠졌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야죠. 근데 거기서 들어가다가 자기 심장마비 걸려서 죽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딱 그 문제를 보는 순간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계속 훈련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아까도 보셨을 때 여기 있을 때 아까 직접 소비 이렇게 해놨잖아요. 건절가보 통지. 직접적으로 소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통지서를 받았다. 경고장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기 소비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 경고장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고 보시면은, 과소비를 해가지고, 어디서 보험회사에서 아니면 통지를 받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을 붙여 나가면 되죠. 근데 저는 그냥 건절가보 통지. 이렇게 그냥 바로 외워버렸습니다. 건전상의 전이 상승, 절연 레벨, 그 다음에 과도한 정도, 보호계정기 동작, 통신산의 유도장애, 지락줄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들이 여기서 지금 나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고장시의 전이상승 측면에서니까, 건전상의 전이상승 측면이 첫 번째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 때도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각 방식의 지락고장 전류와, 지락고장 전류 여기 나왔네? 그 다음에 건전상의 전이상승 측면에서 비교 설명하시오. 딸랑 이 두 개만 설명하라고 설명했지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 나머지도 설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개는. 뭐뭐와 뭐뭐. 왜 첫 번째하고 이 끝에 것만 얘기를 했을까요? 딸랑 두 개만.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하고 끝이니까 다 이렇게 답안지를 다 썼으니까 처음하고 끝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것도 다 설명하라는구나.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말이 다르고 다른데 저기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만 비교 기시를 하셔. 그럼 저기 25점짜리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는 비교하시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25점짜리 답안지 맞게끔 이렇게 돼 있지만
네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써라. 이 얘기입니다. 전압 변동률을 증명하시오. 이건 뭐 증명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이따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부분으로 가서 봐서 바로 제목, 키워드 부분 보고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실 겁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최대한 빨리 해서 여기까지 오늘 끝내놓고 다음 주에는 전력계통공학 쪽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중에 관연도 문제도 보시면서요. 요걸 딱 봤을 때 요 문제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연도 문제 63회부터 99회까지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102회까지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101회, 102회 문제 풀이 집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전 것들도 67회부터 83회까지인가 문제 풀이집이 있습니다. 그 이후 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어차피 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문제로 다 커버가 됩니다. 63회부터 60회부터 80회 때까지 그 문제들이 다 80회에서 100회 사이에도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제 최신 경향 문제가 있긴 하지만 몇 개 건축에서 넘어온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 뭐 전기자동차 부동 충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것들도 지금 오전에도 보셨다시피 건축전기 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발성배전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발성배전인데 문제는 아주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듣도 보지 못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청강하겠다고 지금 계속 와서 들으시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전기 쪽에 문제가 많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때 그런 부분이 조금 한 두세 문제씩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건축 쪽에 문제가 조금씩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한두 문제씩. 근데 지금 추세로는 발성 쪽에 대한 문제가 건축에서 더 많이 부각이 되지 건축 문제가 발성 쪽에 넘어와서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이번 시험 문제를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네, 그쪽에서도 걱정하는 것들 발성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공부해야 될 범위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건축이 사실 더 돈은 되거든요. 발성보다는. 건축은 뭔가 사업을 하기가 좋습니다. 발성은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감리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위주고 사업을 하기에는 좀 시장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격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력도 있고 인맥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건축은 일단 면허를 내고 나서 조금 영업만 활동만 하면 되는데 좀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람들 몇 사람 만나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만들어 주는데 발성 쪽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일단 실력이 있어야지 일을 맡겼을 때 왜냐면 사고가 나면 크거든요. 사고가 큰 사고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책임자 부분에 대한 것들도 확실히 보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신도시 배전선로 고려사항 요거를 보면은 환경 부분 있죠. 제가 이거 애월 때 가부 배전 보변 부 배 전 보 변으로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건 전폐 환첨 신배로 했거든요. 전폐 환첨 신배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부 배전 보변 전폐 환첨 신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배전 선로를 고려한다. 뭐 어떻게 고려할 거냐? 하니까 지금 가공을 할 건지 지중을 할 건지 보자 이거죠. 가부. 그 다음 부하 밀도를 조사해가지고 케이블을 어떤 걸 쓸 건지. 부하 밀도가 많으면 케이블을 더 두꺼운 걸 써야 되겠죠. 그리고 배전 방식은 부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고압인지 저압인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부하가 많다 그러면 고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하가 작아지면 저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가부 배 전.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아까 고압인데 저압인데 나왔지만 저압도 지금 몇 볼트를 할 거냐 이거죠. 380을 할 건지 220을 할 건지 22900을 할 건지 이런 배전 방식을 결정하면서 전기 방식 아까 나왔죠. 단상 3선식이냐 삼상 3선식이냐 전압이 결정되면서 배전 방식도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에 보호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서 변전소를 설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변전소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면 된다는 얘기. 왜? 그 크기가 정해지니까 이걸 고압 변전소를 할 건지 저압 변전소를 할 건지 그러면 고압 같은 경우는 부하의 중심지에 가깝게 쓰는 게 좋거든요. 저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변전소의 크기를 봐가지고 어디다 대체할 건지 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신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새로운 도시.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만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공단도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여기 뭐 놀이시설이 있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전력 사용량들이 딱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걸 보고 아 여기선 토지 계획을 먼저 합니다. 토지 계획을 해가지고 사실 신도시를 하게 되면 도로부터 먼저 닦습니다. 도로부터. 그래야지 운송이 되고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도로를 닦아놓고 구획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 짓죠. 그러면 그 구역에 뭐가 들어가겠다는 게 여기는 상업지구 여기는 주택지구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비상업지구 여기는 뭐 무슨 지구 해가지고 무슨 지구 딱 나눠 놓죠. 그 지구별로 해가지고 딱 나눠 놓으면 아 여기는 뭐 상업지구니까 뭔가 전기를 쓰는 부분이 얼마만큼 될 거야. 여긴 공장지구니까 얼마만큼 될까. 그러면 아 상업지구 같은 데는 변전소를 설치하기가 좀 좋은데 주택지구 같은 데는 변전소를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럼 적정한 위치를 어디다 갖다 둘까? 아, 여기 공원을 하나 줘야겠다. 그러면 공원 요 밑에다 넣어둘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다가 공원을 놔두고 그 밑에다 전기실을 숨어서 놔두고 미리 지어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배전설로 다 깔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뭘 짓고 다 돼 있는 거죠. 지금 뭡니까? 전봇대를 꽂느냐? 아니면 땅속으로 파느냐? 그것도 문제죠. 전봇대를 꽂으면 돈이 덜 들어가는데 땅속으로 판다는 건 전력구를 깔아가지고 토지 할 때부터 먼저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당 같은 거는 미리 계획성 있게 다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데들은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환경 친화형 부분이 또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럼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냐? 사실 신도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데 기타 주요 검토사항에서 보시면 전폐, 환천, 신비라고 했죠. 그 외의 것들이 검토할 것들이 뭐냐?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라. 아까 여기서 부하 밀도를 조사해가지고 배전 방식을 결정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간선의 굵기가 결정이 됩니다. 대용량을 할 건지 아니면 소용량을 기존 선로를 그냥 쓸 건지 그 다음에 피더수 결정한다. 일반 배전이냐 대용량 배전이냐 전폐, 환천, 신배, 전압, 전력에 대한 간선 굵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폐, 피더수를 결정하자, 이거죠. 이게 전자가 전압인지 뭔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F자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더라는 거니까, 아, 피더를 몇 개로 쓸 거냐? 그럼 굵기가 앞에서 굵은 걸로 했으면 피더를 짧게 갈 거고, 굵기가 짧은 걸로 했으면 피더를 많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피더수에 대한 부분이 간선이구나 해가지고 전폐, 환천, 신변 거꾸로 해야 되겠죠.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라고 했고요. 첨도 부하 피크로 해서 얼마나 올라가냐. 심야 전력 같은 걸 생각해서 배전 자동화 쪽을 생각하라고요. 그 가부 배전 보변 전폐, 환천, 신배 이건 신도시 배전설로 고려 사항입니다. 요거에 맞춰서 답안지를 쓰시면은 15점에서 20점 사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일단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10점은 넘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요 키워드만 썼을 때 1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키워드만 썼을 때 제가 보기에는 키워드만 다 썼다. 이제 설명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10점이 될지 15점이 될지 20점이 될지 정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교재로 가서 배전설로 구성. 이제 좀 키워드를 봤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면 배전설로 구성은 어떻게 되냐. 신도시입니다. 그럼 지역적 특성, 생활 수준,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요청에 따라서 공급 신뢰도의 향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합한 배전 계통의 구성 등이 결정이 된다. 좋은 얘기죠.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얘기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신도시 같은 건 새로 구성이 되고 어떤 부분이 주거지역인지 기타 지역인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신도시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질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환경 조화성에 대한 전력 설비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런 앞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뒤에서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뭐뭐를 고려해서 쓰겠다라고 딱 써주면은 벌써 그게 한 5줄 씁니다. 3-4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길게 쓰면 게 아니라 그냥 제목별로 뭐뭐 하겠다.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 주 고려사항 보조 고려사항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그 고려사항 해가지고 하나하나 써주게 되면 이 앞에 모든 부분들이 어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라는 얘기죠. 개요 쪽에. 저라면은, 본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서론 쪽에서 몇 줄을 써주면은, 본론 쪽을 채점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구나.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눈에서 딱. 가부, 배전, 보변, 가공 및 지중. 어떻게 할 거냐? 외곽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공을 한다. 중심지는 지중을 한다. 환경조화를 고려해서. 또 환경조화 막 쓰는 거죠. 요즘 보시면 환경조화에 대한 부분들 많이 나오니까. 부화밀도를 조사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아까 좀 상업지근지, 주거지역인지, 뭐 이런 것들, 부화밀도를 조사해가지고 향후 특성들을 조사해서 생각을 한다. 배전 방식을 결정한다. 아까 얘기한 고압은 뭐라고? 수한망. 가공일 때. 지중일 때는? 방예환내. 예비선 절제 방식이 하나 있다고요. 예비선 절제 방식. 그게 특이한 키포인트라고요. 그리고 저압이 이제 방백내가 되는 거죠. 수한망, 그 다음에 방해환내, 방백내. 12장에서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애워야 될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애워야 될 게 이제 그 배전 방식을 이제 비교한 것들을 애우는 게 필요합니다. 배전 방식 결정한다. 아까 배전 방식이 고압인지 저압인지, 가공을 할 건지, 지중을 할 건지, 또 방백내라면서요, 저압, 방백내 나오나요? 고압, 수한망해,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 써주시고요. 고압을 가공할 때는 이렇게, 저압을 할 때는 지중을 할 때 이렇게. 그것만 써줘도 지금 이런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데 갖다가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이사이에 써먹으려고. 그 보호계정기도 마찬가지고, 보호계정기 목적 왜 외웁니까? 그 2줄짜리. 사고 제거, 사고 확대 방지. 나중에 써먹으려고. 자, 배전 방식 결정. 가부, 배전, 보변이라고 했죠. 전이 뭘까요? 전압. 어떤 전압을 할 거냐? 고압을 할 거냐? 저압을 할 거냐? 여기도 배전 방식이 결정됐으니까, 배전 방식에서 고압을 할 거냐? 저압을 할 거냐? 결정됐으니까, 그러면 그 저압도 380을 할 건지, 220으로 할 건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440을 할 건지. 전압 부분을 여기서 보시면은, 스폰 네트워크 그림이고요. 스폰 네트워크 그림 생각나시죠? 2개의 변전소에서 3개의 변압기를 이용해가지고. 뭐라고요? 변압기 1차 측에는 뭐가 없다? 차단기가 없다. 개폐기만 있다. 그 변압기 2차 측에는 뭐가 바로 온다? 퓨즈가 온다. 퓨즈가 오고, 차단기 오고, 그 다음에 차단기 오고, 퓨즈 온다. 요 그림 생각하시라고요. 위에는 프로텍터고, 밑에는 테이크업이고. 요 보호 맹점이 있었죠? 요 구간 사이에. 프로텍터 CB하고 프로텍터 퓨즈 사이에 문제점. 그리고, 여기 퓨즈하고 변압기 사이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사고 났을 때 또 문제점. 여기가 떨어진다. 이런 거. 1, 2, 3, 4 이렇게 스폰 네트워크에서 나왔었죠. 그 순서별로. 그 지점별로 해가지고 그것만 외워주셨다가 나중에 표로 써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느 지점 봐야 된다. 그림만 딱 생각나시면, 요 지점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요 지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 지점 사고 나면 이거 떨어지는 거니까. 이 지점 사고 나면 얘가 이걸 차단 못 해주니까 여기가 떨어진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죠. 떨어져 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걸로 해서 보호를 해준다지 문제점은 아니라는 얘기죠. 동작 특성만 설명하는 거고. 또 여기서는 변압기 2차하고 퓨즈 사이에 사고 나면은 이 전류가 1차 쪽으로 환산하면 되는데 여기 보호계정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동작할 텐데 그럼 이 2차 측 사고 전류가 작기 때문에 1차 측에서 검진을 못하고 동작을 못할 수도 있다.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구간에서 사고 났을 때 또 퓨즈 쪽에 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부분이고요. 여기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퓨즈가 끊어지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4가지 지점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자, 가부, 배전, 보변이라고 있죠? 가가 뭐라고요? 가공? 그러니까 가공을 할 건지, 지중을 할 건지. 예? 그 다음, 부와 밀도를 조사하라고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기회 때 적으면서 외우시라고요. 배전 방식을 결정하라고요. 가부, 배전. 그 다음에 전압 부분을 결정하라. 가부, 배전. 그 다음 뭐라고요? 보. 여기 배전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전압을 결정했으면 그러니까 보호 방식을 결정해라 이거죠. 그 다음 뭐라고요? 변. 가부, 개전, 보호, 변. 저손실? 변할게요. 손실 경감 대책인가요? 아까 적전, 콩고조, 배, 변에서는 변압기제면 여긴 가부, 배전, 보호, 변. 변전소입니다, 그냥. 변압기가 아니라. 이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배전 손실에 손실 경감 대책을 하면 가부, 배전, 보호, 변 나오면서 그 변이 나오는데 그건 변압기입니다. 저손실 변압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가부, 배전, 보호, 변. 그건 적전, 콩고조, 배, 변. 네? 이렇게 쓰시다 보면 이게 이름을 똑같이 쓰시다 보면 건매컴 천단반 뭐 이러면 반이 반도체 유약이든가 네? 반도체 첨가제든가 이렇게 또 헷갈려 하십니다. 명확하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신도시 배전설로 신설한다고 그랬으니까 신도시니까 뭡니까? 나중에 가서 변전설을 설치할 거니까 가부, 배전, 보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정리해서 변전설을 설치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전설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뭐냐? 배전설로 방식 가지고 캐드 프로 얘기가 나오는데 캐드 프로 지금 안 씁니다. 한전에서. 옛날에는 캐드 프로라고 해서 엑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 만들어가지고 했던 걸 쓰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전용 변전소 이것도 보면 여기 변전소를 어떻게 꾸밀 거냐 크기에 따라서 틀려지지. 이게 고압인지 저압인지 인출근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부하의 중심지에서 써야 될지 그 다음에 부하를 얼마만큼 설치할 건지 그런 것들 환경 친화 그러니까 뭐 나오면 뭐 변전소도 뭐 나오면 환경 친화 일단 한번 써놓고 보자 이거죠. 요즘은 나오는 문제에서는 환경 친화가 키워드니까 뭐 하면은 뭐 케이블도 보면 환경 친화형으로 쓴다. 뭐 차단기도 환경 친화형으로 쓴다. 뭐 변압기도 환경 친화형으로 쓴다. 환경 친화형으로 쓴다. 아까 1종 4호의 강유 그 오일을 안 쓰고 베지터블 유를 쓰는 게 환경 친화형입니다. 왜? 그 기름이 남으면 어떡합니까? 그 기름이 빠져나오죠. 버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갈아지고 바꿔줘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됩니다. 근데 콩기름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콩기름 식용유, 콩기름, 참기름 다 틀려지죠. 기름들을 이제 뭡니까 중국산 써가지고 짜가지고 하는데 그걸 여러 개 써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막 그러죠. 이런 것들도 그런 그 기름을 베지터블을 쓰면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환경 요소가 줄어듭니다. 왜? 아까 거는 합성유거든요. 아까 얘기한 옥수수를 이용해가지고 옥수수 짜내면 거기도 기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옥수수 기름 같은 게 아까 얘기한 베지터블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옥수수를 이용해서 뭔가 옥수수를 뭐 저쪽 보면은 뭐 그 큰 지역에다 많이 키워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쓰겠다 그러죠? 그게 뭐냐? 옥수수를 해가지고 나온 그 기름들을 에너지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에너지를 환경 친화형으로 해서 옥수수를 보시면 그냥 얻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옥수수의 유전 조작을 해가지고 예? 안에 거를 유전 제작한 거를 쓰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먹으면은 이제 옥수수를 누가 먹습니까? 소가 먹거든요. 소가 먹으면 소한테 이제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인간한테. 우리가 그 옥수수를 안 먹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 옥수수인지 아는지 어떻게 합니까? 유전자 조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왜냐면 유전자 조작을 한 거는 병충해에 견딜 수 있게끔 그 뭔가 이거하고 이거를 쌍 접해서 막 만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된다고 막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가부, 배전, 보변. 뭐라고요? 가공. 부하 밀도. 배전 방식. 가부, 배전. 전압 방식. 예, 전압 결정하고. 가부, 배전, 보호 방식. 가부, 배전, 보호, 변. 변전소. 배전용 변전소.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렇게 하고 다음 주 가면은 못합니다. 그냥 지금 쓰시라고요. 지금 써가면서 키워드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생각이 납니다. 가부, 배전, 부변. 그 다음에 뭐라고요? 6글자? 예? 전패, 환첨, 신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전패로 안 하고 간패, 환천, 신배로 했습니다. 간패, 환천, 신배. 예? 그러면 이제 전이면 이게 전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간이면 간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간선 나오면 F, 이 피더, 간패, 환경, 첨. 이거 첨도 부하, 심야 전력, 배전력. 뭐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되십니까? 간패, 환천, 심배. 그때는 배전 자동화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부, 보전, 배변, 간패, 환천, 신배만 외우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 50일 남았을 때 외웠다는 키워드입니다, 그게. 이게. 그러니까 그 키워드들도 처음에 전패로 했다가 제가 왜 처음에 간패로 안 얘기해드리냐면 전패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뭔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한 번은 같이 공유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이 뭐였지? 근데 F로 해가지고 거꾸로 환산을 하는 것보다 간자를 쓰니까 그냥 한 방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들도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서 뭔가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가시면은 답안지를 쓰시는데 문제가 없겠더라.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시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난 넣고 기억자부터 모르는 부분 아니니까 보시고 제가 얘기해드리는 건 먼저 1단계에서 뭔가 맞춰드리는 부분에 주안점을 드리겠다고요. 자, 대용량 봐준 방식.